이 택시의 냄새는 수많은 낯선 이들의 마른 땀 냄새와 희미한 인공 방향제 냄새, 그리고 나 자신의 피로가 뒤섞인 혼합물이다. 이곳은 나의 작은 세상이자 서울의 아스팔트 도로 위를 쉴 새 없이 구르는 바퀴 달린 소의 상자다. 한때 정의를 지키는 사람을 꿈꿨던 40살 남자에게 이 운전대는 생계수단인 동시에 족쇄다. 하루가 지날수록 헬스장에서 단련된 내 몸은 12시간 동안 앉아있는 탓에 더욱 뻣뻣해져만 간다. 새벽 헬스장의 차가운 쇠부티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줄 뿐이다. 40년 인생. 김진우라는 이름 석재 남은 것이라곤 단단하게 뭉친 근육과 지독한 피로감, 그리고 낡은 택시 한 대뿐이었다. 한때는 누군가를 지키는 경호원이었지만 이제는 술 취한 손님의 목적지를 지켜주는 택시 기사일 뿐.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은 단 한 번도 내 택시 안을 비춰주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운전은 등과 어깨 근육을 뻐근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차고지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후두둑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거세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길모퉁이 정류장 아래 비를 피하고 있는 작고 깡마른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콘나니 시과거의 시간니 콘나요노 나가오 오시와즈 탁시오 토메타. 타시죠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낡은 한복침에서는 옅은 흙냄새와 비냄새가 섞여났다. 목적지를 묻자 할머니는 그저 집 근처 큰 길까지만 태워달라고 했다. 짧은 거리였지만 차 안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백미러로 슬쩍 할머니를 살폈다. 깊게 파인 주름 세상의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한 지친 눈빛. 어쩐지 돌아가신 내 어머니 생각이 나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할머니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아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가 돈을 받아 거스름 돈을 건네려던 순간 할머니는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아니, 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따뜻한 손바닥으로 잠시 감싸듯 짚었다가 놓는 그런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이상한 기운이 어깨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찌릿한 전기 충격 같기도 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기도 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뜨자 할머니는 이미 차에서 내려 빗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상한 할머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다. 지끈거리는 두통이 시작된 것은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처럼 정체불명의 소음이 뇌리를 맴돌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얼른 차고지로 차를 몰았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을 설쳤다. 다음날 숙취처럼 남은 두통을 안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여의도 증권가 앞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중 슈트 차림의 젊은 남자 하나가 급하게 손을 흔들었다. 강남역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남자는 차에 타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그때였다. 남자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진 것은 해냈어. 바이오엑스 임상 3상 결과. 공시 월요일 아침에 바로 뜬다. 상한가 직행이야. 이번 보너스 받으면 그 시계 꼭 산다. 아, 심장 떨려. 깜짝 놀라 백미러를 쳐다봤다. 남자는 입을 꾹 다문 채 스마트폰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다.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잘못 들었나,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마치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인 것처럼. 이제요, 손님. 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주식하십니까? 남자의 얼굴에 경계심이 스쳤다. 네, 뭐. 그런데요,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그냥 여쭤봤습니다. 나는 서둘러 말을 돌렸다. 미친놈 취급을 당할 게 뻔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바이오엑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강남역에 남자를 내려주고 나는 잠시 차를 길가에 세웠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건 대체 무슨 현상인가? 어제 그 할머니 때문인가 그 부드러운 손길이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남기고 갔단 말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사기꾼들의 흔한 수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생각 속 희열은 너무나도 진짜였다. 거짓이라고 하기엔 그 감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에게 전달되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앱을 켰다. 검색창에 바이오엑스를 입력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작은 제약회사였다. 주가는 몇 달째 바닥을 기고 있었다. 임상 실패 루머라도 돌았는지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종목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이건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 망설였다. 내 전 재산, 여동생 빚을 갚아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고작해야 1,000만 원째. 그런 남짓. 이걸 전부 저 허무맹랑한 생각 하나에 걸어야 한단 말인가. 10년 넘게 경호원으로 일하며 사람을 믿지 않는 법부터 배웠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누군가의 생각을 믿으려 하고 있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득 어젯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래, 내 인생은 늘 고생의 연속이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지만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물며 이건 그냥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지 않은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내 전 재산을 바이오엑스에 쏟아부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마천루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성공한 자들의 성체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모한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 내 인생이 천국으로 향할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오직 그날 아침 9시에 결정될 터였다. 주말 내내 나는 시체처럼 잠만 잤다. 아니, 잠을 잤다기보다는 기절에 가까웠다. 머릿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수백 번은 오갔다. 전 재산을 건 도박의 결과는 월요일 오전 9시 정각에 결정될 터였다. 일요일 밤 나는 끝내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핏발선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노려보았다. 심장 소리가 귀에서 울릴 지경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월요일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바이오엑스의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매수세가 무섭게 몰려들었다. 10%, 20%, 순식간에 상한가인 30%에 도달했다. 화면 위쪽 VI 발동이라는 글자가 번쩍였다.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내 계좌의 평가 금액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만 원이 불어나 있었다. 진짜였어.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웃음은 곧이어 통제할 수 없는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텅 빈 원룸 안에서 나는 어린애처럼 펄쩍펄쩍 뛰었다. 낡은 택시 핸들만 잡던 내 거친 손으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생각 하나를 붙잡아 인생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날 하루 나는 일을 나가지 않았다. 그저 수시로 주식 앱을 들여다보며
비현실적인 수익률에 취해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며칠간 조심스럽게 내 새로운 능력을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택시에 타는 손님들은 나도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는 정보의 원천이었다. 아, 부장님한테 깨지고 나왔더니 죽고 싶네. 오늘 저녁엔 소주나 진탕 마셔야지. 우리 딸내미 이번 생일 선물로는 뭘 사줘야 좋아할까? 아이돌 앨범 아니면 최신 스마트폰. 오늘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다. 집에 가는 길에 두부랑 애호박 좀 사가야겠다. 평범하고 소소한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곧이어 피로감이 몰려왔다.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듣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소음 공해에 가까웠다. 나는 의식적으로 생각의 볼륨을 줄이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내가 원하는 정보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 능력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나는 본격적으로 고급 정보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여의도와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운행하며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을 주로 태웠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돈이 되는 정보들이 가득했다. 인수합병 소식, 신기술 개발 정보, 정책 발표까지. 나는 그 정보들을 조각조각 모아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다. 바이오 X로 번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같이 강남의 번화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세련된 오피스 빌딩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스커트. 또렷한 이목구비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자는 내 택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손을 들었다. 바로 그녀 이소영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녀가 뒷좌석에 올라타자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 택시의 퀴퀴한 냄새가 부끄러워졌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합정역 근처로 가주세요. 맑고 상냥한 목소리였다. 나는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슬쩍 훔쳐봤다. 햇살에 비친 옆모습이 눈부시게 예뻤다. 40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짧게 대답하고 차를 출발시킨 순간 내 머릿속에 날카로운 소음이 파고들었다. 아, 이 방향제 냄새. 머리 아파. 싸구려 티가 확 나네. 택시만 타면 멀미가 난단 말이야. 창문 좀 열고 싶은데 예의 없어 보이겠지. 아, 빨리 내리고 싶다. 나는 순간 핸들을 놓칠 뻔했다. 뭐라고? 방금 그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하던 여자와 지금 이 까칠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여자가 동일 인물이란 말인가? 그녀의 말과 생각이 충돌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지직거리는 스파크가 튀었다.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라디오 채널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서로를 방해하는 듯한 뇌를 긁어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는지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들리는 그녀의 생각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왜 저래? 저 아저씨 인상 험악한 것 좀 봐.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말 걸었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이 여자 대체 정체가 뭐지? 내 능력에 이런 부작용이 있었던가? 지금까지 수십 수백 명의 생각을 들었지만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죠. 그녀가 다시 말을 걸었다.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 얼굴은 영락없는 친절한 손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내 뒤통수를 후려쳤다. 할 말 없으니까 날씨 얘기는. 어색해 죽겠네.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이 아저씨 헬스장에서 살다 왔나? 근육 좀 봐. 무섭게 생겨서는 두통이 더 심해졌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이 여자와는 한마디도 섞어서는 안 된다.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그녀의 생각과 말이 부딪히면서 내 뇌는 비명을 질러댔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세상에 널렸지만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그 정도가 유난히 심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날카로운 분석과 냉소적인 평가로 가득 차 있었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완벽하게 포장된 친절과 상냥함이었다. 마치 잘 훈련된 스파이 같았다. 합정역으로 가는 길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최대한 그녀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고문이었다. 그녀의 생각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다음 주 마케팅 전략 회의 자료 오늘 밤까지 다 만들어야 하는데 박 대리는 맨날 자기 일 나한테 떠넘기고 짜증나. 이번 신제품 모델을 누구로 써야 하나.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 아니야. 우리 브랜드 이미지랑은 안 맞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일 생각뿐이었다. 치열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나는 어쩐지 그녀가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피곤하게 산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자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저기 앞 카페에서 세워주세요. 나는 말없이 차를 세웠다. 그녀는 계산을 하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드디어 내린다 살았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지긋지긋하던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녀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았던 이 대단한 능력의 유일한 약점. 그것은 바로 이서연이라는 겉과 속이 다른 저 여자였다. 나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생각했다. 주식으로 번 돈은 잠시 잊혔다. 이제 내 머릿속은 온통 방금 만난 그 이상한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아름답지만 위험한 여자. 내게 들어온 행운에 찬물을 끼얹는 존재. 어쩌면 신이 내게 너무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심술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강남 방향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그 재앙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바이오엑스의 성공 이후 나는 몇 번의 투자를 더 성공시켰다. 손님들의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었다. 넓고 좁은 원룸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고 가장 먼저 여동생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나는 처음으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택시기사였다. 매일 똑같은 노란색 택시를 몰고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더 이상 미터기에 찍히는 요금에 목숨 걸지 않았다. 운전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위장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낡은 택시는 곧 한계에 부딪혔다. 내가 원하는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평범한 택시를 잘 타지 않았다. 결국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정들었던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기사로 전향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그동안 번 돈의 일부를 털어 국산 고급 세단 한 대를 뽑았다. 번쩍이는 검은색 차체, 부드러운 가죽 시트. 더 이상 차 안에서 퀴퀴한 방향제 냄새는 나지 않았다. 나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특히 나를 유난히 싫어하던 동료 기사 박성호가 가장 말이 많았다. 김진우, 그 인간 갑자기 웬 돈벼락이래. 분명 더러운 짓 하고 다니는 게 틀림없어. 사채업자들 운전해주거나 조폭들 뒤나 닦아주는 거 아니야. 차고지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생각을 애써 무시하며 나는 짐을 챙겨 나왔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수다를 떨던 옆집 아주머니의 생각도 스쳐 지나갔다. 저 총각 멀쩡하게 생겨서는 밤낮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무래도 수상해. 혹시 제비족 아니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운을 순수하게 축하해주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잣대로 멋대로 재단하고 의심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그들의 의심과 질투는 나의 새로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프리미엄 기사 호출 앱에 등록하자
곧바로 예약이 쏟아졌다. 기업 임원 유명 연예인, 부유한 사모님들. 그들의 머릿속은 또 다른 정보의 바다였다. 나는 성공 가도를 달렸다. 돈은 계속해서 불어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절할 수 없는 장기 계약 요청이 들어왔다. 한 화장품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프로젝트 총괄 팀장의 전담 기사가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며칠 후 계약 첫날. 나는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클라이언트를 기다렸다. 잠시 후 건물의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설마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였다. 내 능력의 유일한 오류이자 재앙. 이서연. 그녀는 내 차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동그랗게 뜬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필이면 왜 수많은 기사 중에, 내가 수많은 클라이언트 중에 그녀가 걸린 것인가. 그녀가 차에 오르자 어김없이 지끈거리는 두통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프로답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전혀 프로답지 못했다. 미쳤다. 그 불친절한 택시 아저씨잖아. 세상에 이 사람이 내 전담 기사라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사람 차를 타야 한다니. 최악이야.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만 까딱했다. 네, 김진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편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나는 운전하는 내내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의 말과 생각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소음을 견디기 위해서는 침묵이 최선이었다. 그녀 역시 나를 불편해하는 것이 역력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고된 모양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나를 호출했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다. 나는 본의 아니게 그녀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나는 회사 로비에서 꾸벅꾸벅 졸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만에 나온 그녀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비틀거리는 걸음 초점 없는 눈.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시트에 몸을 기대고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백미러로 훔쳐보았다. 늘 완벽하게 보이던 여자의 무방비한 모습이었다. 그때 그녀의 잠든 의식 속에서 희미한 생각들이 흘러나왔다. 날카로운 비판이나 냉소적인 평가가 아니었다. 보고서 수정해야 하는데 박 대리가 한 실수까지 내가 다 뒤집었었네. 팀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나만 잘하면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것은 책임감과 중압감에 짓눌린 한 직장인의 지친 독백이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늘 겉과 속이 다른 여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의 이면에는 이런 고단함이 숨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의 히터를 높이고 시트 등받이를 그녀가 조금 더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살짝 눕혔다. 또 한 번은 지방 공장으로 출장을 가는 길이었다. 굽이진 시골길을 한참 달리자 그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말은 안 했지만 참을미를 하는 것이 분명했다. 속이 울렁거린다. 여기서 토하면 진짜 끝장인데 참아야 해, 이서연. 프로답게 나는 말없이 차를 휴게소로 몰았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뜬금없는 내 말에 그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약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멀미약과 따뜻한 물 한 병을 사서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 왜?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나는 무심한 척 대답하고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그녀의 생각이 흘러 들어왔다. 이번에는 두통이 없었다. 어떻게 알았지? 말도 안 했는데. 무뚝뚝한 아저씨인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세심한 면이 있네. 조금 다시 봤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이상하게 간질거렸다. 그녀의 생각 속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이렇게 기쁠 일인가.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의 까칠한 생각들은 세상에 대한 방어 기제였고, 완벽한 친절은 치열한 사회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한 갑옷이었다. 나는 그녀의 약한 모습을,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그리고 그녀의 인간적인 고뇌를 매일같이 엿보게 되었다. 짜증나던 존재가 어느새 신경 쓰이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야근하는 날에는 나도 모르게 저녁을 거르며 그녀를 기다렸고, 그녀가 회의에서 스트레스 받은 날에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다. 나의 작은 배려들을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의 생각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어느새 나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다. 사랑이었다. 40살 메마른 내 인생에 찾아온 뒤늦은 감정. 하지만 나는 감히 내색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돈만 많은 운전기사일 뿐. 그녀는 잘나가는 대기업 팀장.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랐다. 그녀가 내게 보여주는 작은 호의는 그저 기사에 대한 친절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뚝뚝한 표정 뒤에 내 마음을 숨겼다. 그날도 늦은 밤 그녀를 아파트 앞에 내려주고 나는 한동안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다. 그녀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번쩍이는 고급 세단 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작 가장 갖고 싶은 그녀의 마음은 엿들을 수 있을 뿐 가질 수는 없었다. 정보를 사냥하던 사냥꾼은 이제 한 여자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 있었다. 이서연 팀장의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그녀가 기획한 신제품은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복잡했다. 진심으로 기뻤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한 뼘 더 멀어진 것 같은 상실감도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고 나는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리라.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나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국내 최고 투자 신탁사의 부사장을 클라이언트로 모시게 된 것이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의 생각에 집중했다. 마동철 대표 역시 물건은 물건이야. 이번 바이오 신약 개발 건은 정말 대박이야.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지만 글로벌 제약사랑 기술 이전 계약이 막바지 단계라고. 다음 주에 공시만 터지면 주가는 최소 10배는 가겠지. 우리 회사도 사활을 걸고 투자해야 해. 마동철, 최근 증권가에서 가장 핫한 이름이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귀신 같은 투자 실력으로 여의도의 마술사라 불리는 남자. 그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최고 투신사 부사장의 머릿속에서 그 마동철 펀드와 관련된 극비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이오엑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기회였다. 이 투자만 성공한다면 나는 더 이상 돈 많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산가가 될 수 있을 터였다. 어쩌면 이 비참한 짝사랑을 끝내고 당당하게 그녀 앞에 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며칠간 고민했다. 신중해야 했지만 정보의 신선도가 생명이었다. 결국 나는 내 모든 자산을 끌어모았다. 주식, 부동산, 심지어는 만약을 위해 남겨두었던 예금까지 전부 해지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마동철의 펀드에 쏟아부었다. 내 인생 최대의 베팅이었다. 나는 심지어 택시 회사 시절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동료에게까지 이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역시 전 재산을 털어 펀드에 가입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바로 며칠 뒤 나는 이서연과 그녀의 상사를 함께 모시게 되었다. 신제품 성공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회사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팀장, 요즘 마동철 펀드라고 들어봤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던데. 우리 회사도 이익인격금 일부를 그쪽에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떨까 싶어. 상사의 말에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머릿속으로 그녀의 생각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마동철 펀드. 나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재무제표도 깔끔하고 대표의 평판도 좋아.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이번 주 내로 심층 분석 보고서 올려봐야겠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어. 그녀의 생각을 읽는 순간 나는 묘한 희열을 느꼈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세계가 드디어 겹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회사가 투자한다는 것은 이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내 선택에 더욱 강한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대리운전 콜을 하나 받았다. 마동철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빌딩 앞이었다. 만취한 젊은 남자 하나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내 채 올라탔다. 마동철 펀드에 로고가 박힌 명찰을 목에 걸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의 생각을 읽었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성공에 대한 희열이 아닌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 거짓말이야.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어. 재무제표 수익률 전부 다 조작된 거였어. 대표님은 다음 주에 펀드 해산시키고 해외로 튈 준비 끝냈다고. 어떡하지? 나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전부 여기에 넣으라고 했는데 나도 공범이야. 이대로 가면 난 감옥에 갈 거야. 죽고 싶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폰지 사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규모의 금융 사기극. 나는 그 사기극의 마지막 호구가 되어 내 전 재산을 털어놓은 것이다. 나와 내 친구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서연과 그녀의 회사가 바로 그 지옥의 문턱 바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성을 잃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그녀를 데리러 갔다.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상사와 통화를 시작했다. 네 부장님, 마동철 펀드 관련 보고서 검토 마쳤습니다. 리스크 요인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오후에 투자 집행을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차를 급정거했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갓길에 멈춰 섰다. 놀란 그녀가 소리쳤다. 기사님, 왜 이러세요? 나는 떨리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은 아마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을 것이다. 팀장님, 그 투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기입니다. 그거 전부 다 사기극이라고요. 나는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그저 내가 들었다는 세상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말뿐이었다. 이서연의 얼굴에서 놀라움은 순식간에 차가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갑옷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그녀의 생각이 날아와 비수처럼 꽂혔다. 뭐야, 이 아저씨가 갑자기 왜 이래? 자기가 뭘 안다고?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다 실패했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망하라고 저주라도 하는 건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잖아. 그녀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사님 운전에나 신경 쓰시죠. 회사 일에 함부로 관여하는 건 월권입니다.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월권. 그래, 나는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었다. 그녀의 인생에, 그녀의 회사 일에 감히 끼어들 자격이 없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나는 그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이상한 운전기사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묵묵히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전 재산을 잃었고 유일한 친구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사이에 쌓아 올린 작은 신뢰마저 내 손으로 박살 내버렸다. 나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거대한 사기극의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인 채 그녀의 차가운 말을 뒤로하고 돌아온 집. 나는 망연자실한 채 소파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돈 우정, 그리고 이제는 짝사랑마저도.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내 친구의 인생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회사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경찰에 갈 수도 없었다. 증거라고는 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생각뿐이니 미친놈 취급을 당할 게 뻔했다. 마동철이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아양적이고 똑똑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줄 사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서연. 그녀가 나를 미친놈 취급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믿게 만들어야만 한다. 내 능력을 증명해서라도. 다음날 저녁 나는 그녀의 회사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다. 전담 기사 계약은 어제의 일로 당연히 파기되었을 터였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기사가 아니었다. 그저 절박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한참 만에 그녀가 나왔다. 나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다. 나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팀장님, 딱 5분만 아니 3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제발요. 내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스토커 아니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나는 더욱 절박해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팀장님의 회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어제 경고했을 텐데요. 우리 회사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여기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퇴근길 인파로 붐비는 거리. 나는 근처 카페를 가리켰다. 저기서 딱 3분만요. 3분 뒤에도 제 말이 미친 소리 같으면 2번 다시 팀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 평소와 다른 절박함을 읽었는지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역시나 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기 창가에 앉은 남자분 보이십니까? 지금 여자친구와 다퉈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술 마시고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냥 지어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팀장님이 아무나 한 명 골라보시죠.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카페 안을 훑어보다가 혼자 노트북으로 무언가 작업하고 있는 안경 쓴 여자를 가리켰다. 저 사람은요. 나는 집중했다. 여자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학원생이군요. 논문 통계 분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에게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결과가 계속 이상하게 나와서 미칠 지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바로 그때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자는 전화를 받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지금 논문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통계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교수님한테 내일 아침까지 보내야 하는데. 아, 몰라. 끊어. 이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확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팀장님, 머릿속으로 아무거나 제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걸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 추억이나 첫사랑 이름 뭐든지 좋습니다.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두통이 다시 시작됐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일, 가족, 친구들. 그러다 문득 낡은 시골집에 툇마루 풍경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얼룩 고양이 한 마리.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7살 여름, 외할머니 댁 툇마루 밑에 숨어 살던 길고양이. 몰래 우유를 챙겨주면서 나비라고 이름 붙여줬던 거요. 그 순간 이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강철 같던 포커페이스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와 돌아가신 외할머니 단둘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당신 대체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제 그녀는 나를 더 이상 미친놈이나 스토커로 보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택시를 몰던 밤 이상한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부터 마동철 사기극의 전말까지.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내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의 회사가 당했던 작은 금융 사기 사건과 마동철의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순식간에 간파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사기당할 뻔했다는 분노와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 입은 오기가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알겠어요. 일단 당신 말을 믿어보죠. 그래서 계획이 뭐죠? 우리는 나의 아파트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내 생각보다 훨씬 검소한 집에 조금 놀란 눈치였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밤늦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의 방식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마동철의 사무실에 잠입해서 비밀 장부를 훔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호원으로 일해서 미쳤어요. 그건 범죄예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도 없어요. 감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내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럼 어떡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머리를 써야죠. 힘이 아니라. 마동철을 우리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해요. 정보와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에서 전략을 발표할 때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오랜 논쟁 끝에 각자의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 나는 현장 요원이 되어 마동철과 그의 핵심 측근들을 감시하기로 했다. 내 능력으로 그들의 생각을 읽어 비밀 장부나 서버의 위치, 그리고 마동철의 도주 계획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내 임무였다. 그녀는 작전 사령관이 되어 내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마동철을 압박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케팅 지식을 총동원하여 투자자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의심스러운 정보를 흘려 뱅크런과 유사한 패닉 상태를 유발하겠다고 했다. 투자자들의 인출 요구가 빗발치면 마동철은 자금 은닉이나 증거 인멸을 위해 섣부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계산이었다. 밤이 깊었다. 식탁 위에는 빈 커피잔과 우리가 휘갈겨 쓴 여의도 지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적대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적을 앞둔 동지애와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우리는 더 이상 운전기사와 승객이 아니었다. 파트너였다. 나는 메모장에 쉴 새 없이 작전 계획을 그려나가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기나긴 악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이 보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작전은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이서연은 약속대로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여러 개의 가계정을 이용해
국내 최대 주식 투자 커뮤니티와 관련 포럼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마동철 펀드의 경이로운 수익률, 과연 진실일까? 자산 운용 내역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의 위험성. 그녀는 절대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들을 던져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합리적인 의심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마케팅 전문가인 그녀가 작성한 글들은 순식간에 여론을 흔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나는 마동철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근처에 그림자처럼 머물렀다. 내 차는 이제 작전 본부이자 움직이는 감시초소였다. 나의 목표는 마동철의 오른팔인 조 이사였다. 그는 늘 불안에 떨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나는 며칠간 끈질기게 그의 뒤를 밟으며 생각의 파편들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냈다. 아, 대표님, 성격 진짜 지랄 맞네. 진짜 서버는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닌데 지하 주차장 창고에 따로 보관 중인 걸 알면 다들 기절하겠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데이터 전부 파기하고 나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이다. 토요일 아침 비행기로 뜨기만 하면 빙고. 진짜 서버는 지하 주차장 창고에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 파기 시점은 금요일 밤. 마동철의 도주 시각은 토요일 아침 김포공항.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나는 이 정보를 즉시 이서연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목요일 밤 그녀는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특정 사모펀드 내사 착수라는 제목의 아주 그럴듯하게 조작된 문서를 익명의 제보인 척 언론사에 흘렸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패닉이 시작됐다.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마동철의 사무실에 빗발쳤다.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던 내 귀에도 빌딩 안에서 터져나오는 마동철의 고함 소리가 생각의 형태로 들려왔다. 그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런 젠장 낌새를 챈 놈들이 있어. 조 이사 당장 오늘 밤에 서버 데이터 전부 지워버려. 난 내일 아침이 아니라 작업 끝나는 대로 바로 공항으로 뜬다. 기회는 오늘 밤뿐이었다. 금요일 밤 여의도의 빌딩 숲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지만 마동철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만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서연은 내 차 안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상황을 주시했다. 나는 귀에 초소형 이어폰을 낀 채 차에서 내렸다. 조심해요. 차창 너머로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생각이 동시에 들려왔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전직 경호원으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나는 빌딩의 구조와 CCTV 위치를 빠르게 파악했다. 정문은 피했다. 건물 뒤편 청소부들이 이용하는 작은 출입문 앞에서 잠복했다. 잠시 후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경비원의 생각을 읽었다. 비밀번호 830-1별. 아, 담배 맛없네. 나는 그가 자리를 뜨자마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잠입했다. 지하 주차장은 거대한 동굴처럼 어둡고 조용했다. 순찰 중인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그들의 생각을 읽으며 그들의 동선을 완벽하게 예측했다. 그들이 오른쪽으로 돌면 나는 왼쪽으로, 그들이 앞으로 오면 나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긴장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내 몸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서버가 숨겨진 창고를 찾아냈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경호원 시절 배운 기술로 자물쇠를 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조 이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다급하게 삭제하고 있었다. 그만하는 게 좋을 텐데, 조 이사. 내 목소리에 그가 기겁하며 돌아봤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다. 네오, 넌 누구야? 당신들한테 돈 뜯긴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겁에 질린 그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손에 제압당했다.
내가 서버 본체에 손을 뻗으려던 순간이었다. 여기까지 창고 입구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동철이었다. 그의 옆에는 험악한 인상의 경호원이 서 있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직접 내려온 모양이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돈이라도 돌려받으러 왔나? 거지새끼처럼 마동철이 나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경호원이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주먹을 쥔 손가락 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나는 경호원의 생각을 읽었다. 오른쪽 훅으로 시선을 끌고 왼발로 하체를 찬다. 나는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팔꿈치를 꽂아 넣자 거구의 남자가 컥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이제 창고 안에는 나와 마동철 단둘만 남았다. 마동철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이게 다 오해입니다. 펀드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오해. 지금 머릿속으로는 책상 서랍에 숨겨둔 위조 여권부터 챙길 생각뿐이면서 내 말에 마동철의 동공이 흔들렸다. 원금의 2배를 돌려주지 조용히 사라져준다면.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경찰에 날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거라는 생각이나 하면서 나는 그의 생각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내가 그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에 경악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이 점차 공포로 일그러졌다.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그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옆에 있던 쇠 파이프를 집어들어 서버를 향해 내리치려 했다.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려는 속셈이었다. 내가 그의 앞을 막아서는 순간이었다. 윙!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폰을 통해 상황을 듣고 있던 이서연이 불법 데이터 파기 현장에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경찰에 넣은 것이다. 순식간에 경찰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쇠 파이프를 든 마동철과 제압당한 조 이사 그리고 거대한 서버를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 꼼짝마 모두 손들어 마동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빠져나왔다.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내 차 옆에 이서연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멀리서 우리를 본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많은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붉고 푸른 빛이 우리의 얼굴 위로 교차하며 어른거렸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끝나는 순간이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겼다. 여의도의 마술사, 마동철의 금융사기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나는 익명의 제보자로 남아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우리가 확보한 서버는 스모킹 건이 되어 마동철과 그의 일당을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 다행히 그의 해외 계좌 일부가 동결되면서 나와 내 친구를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돈을 되찾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기쁘지는 않았다. 거액의 돈이 찍힌 통장 잔고보다 TV 뉴스에 나오는 마동철의 몰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내 친구의 얼굴이,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나에게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해주던 이서연의 따뜻한 눈빛이 더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나는 깨달았다. 돈은 나를 그녀와 같은 세상에 살게 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었다. 하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은 나에게 그 어떤 돈보다 큰 자신감과 자존감을 안겨주었다. 더 이상 돈으로 우리의 격차를 메울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그녀의 곁에서 부끄럽지 않은 한 남자가 되고 싶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지고 일상이 돌아온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나는 한적한 동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낡은 한복을 입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바로 그 할머니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할머니 곁에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뒷좌석에 올라탔다. 여전히 옅은 흙냄새가 났다. 할머니는 목적지를 말하는 대신 그저 좋은 데로 가달라고만 했다. 나는 말없이 차를 몰아 근처의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감히 할머니의 생각을 읽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공원에 도착해 차를 세우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그 시끄러운 소리는 좀 괜찮아지셨어. 나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돌아봤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생각에 집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소란스러운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따뜻한 온기만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할머니는 어떤 대단한 계획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졌고 세상의 고단한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분일 뿐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비에 젖은 채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는 내 모습에서 깊은 시름을 읽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내 영혼의 피로를 읽어낸 위로였다. 그녀는 내게 부자가 될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 숨겨진 선한 의지를 시험해볼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 능력으로 탐욕에 빠져 파멸할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길을 찾아낼 것인지. 선택은 온전히 나의 몫이었다.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마지막 소음이 사라졌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이제 나는 내 의지대로 능력을 켜고 끌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원치 않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능력은 더 이상 저주나 족쇄가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나는 할머니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이번에는 아무런 이상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격려만이 가슴에 남았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서연의 회사 앞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야근을 마치고 막 건물을 나서던 참이었다. 팀장님, 나를 본 그녀가 반갑게 웃었다. 어쩐 일이세요? 이제 내 기사 아니잖아요. 잠깐 같이 좀 걸을래요. 우리는 나란히 한강변을 걸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마동철을 마주했을 때보다 심장이 100배는 더 떨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봤다.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처음 능력이 생겼을 때 돈을 벌기 위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능력을 사용했던 것.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겉과 속이 다른 여자라고 오해했던 것.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 비참한 짝사랑에 괴로워했던 내 비겁한 마음까지. 마지막으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진심을 전했다. 좋아합니다, 서연 씨. 돈 많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그냥 남자 김진우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거절당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푸헤우흐,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저씨가 내 생각 읽을 때마다 머리 아파하는 거 좀 재밌었어요. 그녀가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여자로 보였어요. 뭐 맞긴 한데. 그게 사회생활이죠. 내 머릿속이 좀 비판적이긴 해도 나름 아저씨에 대한 좋은 생각도 많이 했다고요. 의외로 세심하네. 책임감 있네. 조금 멋있네 같은 거요. 그녀는 내 손을 슬며시 잡았다. 그리고 세상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셔츠 소매를 잡고 걷고 있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생각과 말이 부딪혀 나를 괴롭혔던 것은 어쩌면 그녀의 이중성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멋대로 판단했던 내 편견과 자격지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의 온기가 나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이 그녀의 모든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함께 걸었다. 나는 여전히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되는 정보를 사냥하지 않는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태우고 그들의 소소한 일상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뿐이다. 가끔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작은 친절을 베풀기도 한다. 이서연 아니 서연이는 여전히 바쁜 마케터지만 이제 그녀의 머릿속 생각과 입 밖의 말이 대부분 일치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내 앞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하면서도 평범하게 흘러간다. 나는 마침내 지독한 현실의 터널을 빠져나와 사랑이라는 평온한 정박지에 무사히 내 인생의 핸들을 정차시켰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많은 피드백과 응원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